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 제3강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에서는요, 건강한 식생활부터 해가지고 소화와 흡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지용성, 다량, 미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어서 소화 흡수,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탄수화물의 분류부터 해가지고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 대사, 그 다음에 체내 기능,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의 종류 중 하나니까 체내 기능,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제3강 첫 번째 시간에는요, 탄수화물의 분류와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필수 영양소의 종류가 무려 45가지라고 그랬었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영양소로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와 흡수에 대한 강의 내용을 복습해보면은요, 소화 기계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 기억나시죠? 소화관 운동이라든지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 구강이나 위, 소장, 대장에서의 기능에 따른 소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탄수화물이라는 단원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수업의 목표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탄수화물이라는 5대 영양소 중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지식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단위가 7개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분류까지 탄수화물의 분류나 소화,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첫 시간에 강의 내용을 알아보면요, 먼저 탄수화물의 분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의 소화인데요. 구강이나 위, 소장에서 대장, 우리가 소화 흡수 단위에서 알아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1강 탄수화물을 배우기 전에 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반 상식을 3가지 퀴즈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인데요. 과당이 설탕보다 덜 살찌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노이죠. 과당은 설탕과 동량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모든 칼로리는 4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동량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과당이 설탕보다 덜 살찌게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체중을 줄이고자 할 때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복합당질 식품을 선택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도 복합당질을 먹어야지 건강에 좋고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복합당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죠. 세 번째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당을 섭취해서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를 볼 때 절대로 꼭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오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절대로라는 표현 때문에 오답인데요. 정답은 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탄수화물 총 섭취량이 문제가 되고 소량의 경우는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50 내지 60%의 당질을 꼭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탄수화물은 영양소의 일종으로서 여러분들 영양소의 정의를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식품으로 공급되어 체내에서 열량을 내주거나 신체를 구성하며 성장시켜주고 체조직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로 되어 있고 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탄수화물의 정의, 탄수화물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식 과학자들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보니까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로 되어 있다. 이 구조식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꼭 외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탄수화물에 대한 구조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성분이며,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이 식이섬유를 포함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 식이섬유도 우리가 탄수화물의 한 종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일반적으로 단당류로 되어 있거든요. 단당류로 되어 있는데 이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나 올리고당류, 다당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당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식품의 가장 흔한 단당류는 탄소가 6개인 육탄당으로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탄소가 5개인 오탄당에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이들 단당류는 자연계에서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의 두 가지 형태를 이루는데요. 생체 내에서는 주로 고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의 종류와 근본을 보니까 이 먼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전부 다 탄수화물의 종류인 단당류인데요. 먼저 포도당은 혈당의 근본으로서 과일이나 꿀, 옥수수, 시럽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과당은요, 단맛이 가장 강하고요. 꿀이나 잘 익은 과일에 주로 함유된 게 우리가 과당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락토스는요, 모유나 우유 등 다시 얘기하면 유즙인데요. 이것들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의 성분이고 갈락토스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즉 단당류에는 탄소가 6개 있는 육탄당과 5개 있는 오탄당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탄당은 분자량은 같지만 산소와 수소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모양이 약간 다르고 맛이 조금씩 다른 것을 육탄당이라고 하고요. 이 오탄당은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는 핵산의 구성분으로서,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고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RNA는 다른 말로 리보핵산이라고 하고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고분자 화합물로서 단백질 생성을 위한 정보 분자를 우리가 RNA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육탄당과 오탄당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고 식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세밀하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를 우리가 육탄당 즉 단당류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리보스를 이제 오탄당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다른 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당과 오탄당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원소기호 3개만 알면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당류 있는데요. 이당류는 2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것으로 메가당이나 서당, 유당으로 구분합니다. 메가당은 2개의 포도당이 결합한 물질이고 주로 전분의 가수분해 되어서 생성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엿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물질로서 과즙에 많고 설탕 형태로 이용됩니다. 유즙에 함유되고 있는 유당은 알파 결합을 가진 다른 이당류와는 달리 포도당과 갈락토스 결합한 물질로서 과량 섭취했을 때 또는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이제가 부족하여 활성이 저하되었을 때 소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당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당류의 구조, 분자 구조식을 보니까 이렇게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따른 차이점을 서당과 메가당, 유당 이렇게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화당은, 서당은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 각 한 분자씩으로 가수분해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화라고 해서 그때 생기는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을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전화당은 과당이 포함되므로 원래는 서당보다 감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당이 다시 얘기하면 꿀이나 포도즙, 이 사탕 같은
단맛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전화당으로 하죠. 그 다음에는 올리고당인데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라고 있는 기능성 올리고당, 올리고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설탕보다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올리고당류는 3개 내지 10개의 단당류로 구성된 올리고당류에는 콩이나 팥에 함유되어 있는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 등이 있는데요. 라피노스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으로 연결된 3당류이고 스타키오스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으로 연결된 4당류입니다. 3당류와 4당류의 차이점이고요. 이들 올리고당은 소장 내 소화효소에 의해 가수 분해되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류를 먹으면 칼로리 걱정 없이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올리고당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대장 내 박테리아 중 비피더스균에 의해서 발효되는데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변비를 방지하는 등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올리고당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의 한 종류로서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유익한 미생물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질병이 있을 때 장내 유산균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들 올리고당류는 충치 예방이라든지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든지 혈당치 개선 등 생리 기능에 있어서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유아식품이나 요구르트 등 기능성 식품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류 여러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당류가 있는데요. 다당류는 포도당이 10개 이상으로부터 수천 개까지 연결된 포도당의 중합체로서 복합 당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분이나 글리코겐, 식이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식물의 뿌리나 열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전분은 생체의 주된 에너지 근본으로서 포도당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아밀로즈나 아밀로펙틴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분은 곡류, 감자류, 두류 등에 많은데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은 함유 비율이 보통 1대4 정도로 전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분은 중국 요리라든지 소스의 농도를 낼 때 사용하는 이 전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된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전분에 관련된 영상을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위와 소장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에 맞춰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쌓이게 된다. 전분에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30초짜리. 이것은 생체의 주된 에너지 근본이고 포도당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리코겐인데요. 이것은 동물의 저장 다당류로서 동물성 전분이라고도 부르면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고요. 전분의 아밀로펙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알파 1에서 6 결합이 많아서 아밀로펙틴보다 가지 부분이 많은 촘촘한 구조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이섬유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주로 식물의 세포 벽에 존재하고요.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식이섬유는 전분의 알파 결합과는 달리 포도당의 베타 1에서 4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체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펙틴이나 검, 뮤실리지 등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등 불용성 식이섬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다당류는 전분과 글리코겐, 식이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로 포함되는데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이 단당류이고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 다당류, 올리고당류로 나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당류에는 전분과 글리코겐이나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화를 들어가기 전에 이 탄수화물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종류에 관련된 생로병사의 비밀 53초짜리 영상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g에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단당류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물로 뇌와 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과당은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것으로 과일과 꿀 등에 함유되어 있다.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되는데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것이 엽당.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결합하면 자당, 즉 설탕이 된다. 이당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끊어져 흡수가 빠르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은 복합당으로 녹말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주식인 밥이나 빵, 면류 등의 많은 전분이나 채소, 과일, 전곡에 많은 식이섬유, 엿기름이나 식혜 등의 메가당, 설탕의 서당, 유즙의 유당 등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당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된 후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되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내에 남아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소화를 보니까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가 있고요, 위에서의 소화가 있는데,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인데요. 구강에서의 소화는 식품의 맛과 향으로 타액 분비가 촉진되고 치아의 저작 작용으로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면서 타액과 잘 혼합이 됩니다. 타액에서는 타액 아밀라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최적 pH는 6.6입니다. 이 타액 아밀라제라는 전분 분해 요소가 있는데요. 전분은 알파 1, 4의 결합을 절단하여 전분은 텍스트린이나 메가당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 기간이 길어지면 전분은 메가당으로까지 분해가 되는데, 입안에서의 음식물은 저작 시간이 짧고 저작된 후 곧 삼켜지므로 이러한 효소의 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부터 어른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가당으로 분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 기간이 길어지면 입안에서의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의 소화를 보면은 음식물은 식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식도 하부의 분문 관략근을 통과하면 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 근육의 수축 작용과 위의 강사는 음식물을 반액체 상태인 유미즙으로 만들고 소장에서의 효소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위에는 당질 분해 효소가 없지만 음식물이 위액과 완전히 혼합되는데 약 15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음식물에 섞인 타액 아밀라제가 작용할 수 있으나 위산으로 인해서 곧 활성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당질 분해 효소가 나지 않고 위 근육은 수축 작용과 위의 강사는 음식물을 반액체 상태인 유미즙으로 만들고 소장에서의 효소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장에서의 소화는요, 위에서 형성된 유미즙이 유문 관략근으로 인해서 천천히 소량씩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크레틴이나 콜레시스토키닌이 알카리성의 체액과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유미즙을 중화함으로써 십이지장 벽을 산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췌장 효소들의 활성에 알맞게 만드는데요. 이 췌장 아밀로제의 pH는 7.1이고 전분의 알파 1에서 4 결합을 절단하여 더욱 작은 입자인 메가당이나 이소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설탕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서당이나 유즙의 유당, 엿기름이나 식혜의 메가당과 함께 전분의 소화 산물인 메가당, 이소메가당은 장 점막의 미세 육모에 있는 이당류 분해 요소인 말타아제, 이소말타아제, 수크라아제, 락타아제에 의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의 단당류로 분해돼서 당질의 소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일단 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은 탄수화물만 놓고 봤을 때 전분이나 메가당, 서당, 유당, 식이섬유 등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구강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 타액에 이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밀라제는 소화효소로서 전분 텍스트린으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소량 이 메가당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섭취한 탄수화물이 구강을 통해서 이 위로 내려가면은 위의 산에 의해서 이 타액이 아밀라제의 작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췌장에 이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췌장 아밀라제입니다. 이 췌장의 아밀라제 효소는 전분 텍스트린을 메가당이나 이소메가당으로 변형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통해서 내려갈 때 이 단당류가 흡수되는데요. 이것은 포도당이나 과당, 그러니까 관락토스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점막이 이당류의 분해 효소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장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설명하면은 메가당은 말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이소메가당은 이소말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포도당으로 변하고요. 서당은 수크라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당은 락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갈락토즈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러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소화 흡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올리고당을 비롯한 이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배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작용을 용이롭게 하는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장에서의 소화를 설명을 하면은요, 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만 이것이 젖산이나 초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 등의 유기산과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와 기타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한 물질들은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배변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가상의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한 야채와 과일의 음식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글리코겐이 없네요? 글리코겐은 식물에 없고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합니다.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도 있지 않습니까? 단당류는 설탕과 젖당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바로 녹말로 바꿔 뿌리나 줄기 또는 잎에 저장하지 단당류로 두지 않습니다. 엿당도 탄수화물인데 왜 없습니까? 엿당은 녹말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설탕과 젖당도 엿당처럼 녹말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탕은 이당류인 설탕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설탕으로 만든 사탕을 물에 녹이면 다시 설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감미료이지 않습니까? 젖당도 젖당 자체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젖당은 주로 포유류의 어미 유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젖당 자체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섭취하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소화입니까? 이로 음식물을 오물오물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침과 섞입니다. 그러면 침 속에 섞여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액에서 엿당을 떼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엿당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의 맛이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씹고 삼켜요. 삼키면 설탕과 젖당, 녹말에서 떨어진 엿당, 식이섬유소,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녹말 등의 식도를 지나 위를 통과합니다. 식도와 위를 왜 그냥 통과합니까? 그곳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소장까지 갑니다. 소장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녹말이 모두 엿당으로 변합니다. 소화효소는 누구입니까? 이자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스입니다. 엿당은 어떻게 됩니까? 엿당은 소장에서 분비된 말테이스에 의해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의 융털 속으로 흡수됩니다. 입안으로 들어간 설탕은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식도와 위를 통과해서 소장까지 갑니다. 왜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밀레이스는 설탕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질의 특이성 때문이죠? 소장에 도착하면 수크레이스가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들도 역시 단당류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융털로 흡수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땅도 소장에서 분해됩니까? 그렇습니다. 소장에서 분비된 락테이스에 의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돼 융털로 흡수됩니다. 식이섬유소는 어떻게 됩니까? 식이섬유소 또한 광합성의 산물인 탄수화물이지만 이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됩니다. 이상으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탄수화물의 정의나 탄수화물의 분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과정을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관련돼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